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우선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백남준의 활동에 대한 어떤 일종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 발표의 앞부분에서 제가 사진을 좀 실어봤습니다. 예, 백남준의 24시간이라는 그런 공연과 관련된 그러한 사진입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7명의 예술가들이 공연을 했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공연에 참가를 했고 이렇게 수면을 취하기도 하고 뭐 로봇과 노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형적인 백남준의 공연이었죠. 예, 그리고 düsseldorf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에서 백남준이 활동을 했고, 예, 그래서 백남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백남준을 düsseldorf에 연결한 것은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 피에르 빌헬름은 1959년 이곳에서 놀라운 액션 뮤직으로 백남준이 데뷔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셉 보이스 같은 경우는 백남준에게 아카데미의 문을 열어주었고 또 플럭서스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963년의 일이었고요. 백남준이 düsseldorf 미술계에 밀반입 하듯이 들여온 현상, 즉 무정부주의와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둘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플럭서스는 이후의 국제 학생 운동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노버트 크리크는 1979년에 백남준에게 예술 아카데미 교술직을 마침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백남준은 düsseldorf의 뿌리를 내린 적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3년 초에 백남준은 울프 보스텔의 저널 데콜라주를 위해 플럭서스 섬의 가상 지도를 그렸습니다. 글자로 꽉 찬 그 지도는 사람 생명의 악보처럼 읽힙니다. 38선이 남과 북을 둘로 나누듯이 이 환상적인 지도에는 라인란트 땅에 2개의 고정점이 있습니다. 그 두 고정점은 쾰른 대성당 그리고 düsseldorf 갤러리 22입니다. 백남준이 쾰른에 있었을 때 방송사인 VDL의 전자음악 스튜디오를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düsseldorf 카이서길에 있는 갤러리 22의 다소 좁은 룸에서 세계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작곡가이자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첫 대중적인 등장을 시작으로 해서 백남준은 그 이후에 연쇄적인 이벤트들을 이어갔습니다. 1960년 10월에 화가 메리 바우마스터의 쾰른 스튜디오에서 더 많은 그런 액션 뮤직을 보여주었고요. 1961년 10월과 11월에 쾰른의 암돔 극장에서 개최된 칼 하인츠 스톡하우젠의 음악극 오리기날레에 참여를 해서 솔로 작품인 심플을 선보였습니다. 또 1962년 6월 düsseldorf 캄머슈필레에서 시연된 협연 콘서트 네오 다다 인 뮤직에 참여를 해서
참여를 했고요. 이 콘서트는 이후 몇 년 동안의 플렉서스 콘서트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요셉 보이스와 조원 백남주는 그와 듀엣으로 듀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 오디토리움에서 페스투름, 플럭서스, 뮤직, 안티뮤직, 다스 인스트루멘탈 티어터를 공연을 했습니다. 이건 1963년 2월 초였고요. 1963년 3월 부터팔의 롤프 자일링의 갤러리 파르나스에서 첫 단독전인 음악, 전자, 텔레비전 전시를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년 후에 24시간이라는 공연이 있었죠. 백남준의 세계 무대 데뷔는 원래 당시 독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음악을 하고 있던 다름슈타트에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1959년 5월 백남준은 그의 엔티뮤직 오마주 존 케이지로 이곳의 뉴 뮤직 홀리데이 코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1년 전에 그는 다름슈타트 이런 코스 중에 케이지를 직접 만났습니다. 케이지는 국제적인 플럭서스 운동의 선구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안티뮤직의 어떤 기본 요소로서 무작위 배경 소음의 완전한 무음을 나란히 배치를 하거나 일상생활의 소음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남준은 일상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됩니다. 오마주 케이지라고 선언한 액션 뮤직에서 그는 안티 콘서트의 사운드 시퀀스에서 일련의 공격적이고 부조화스러운 시각적인 이벤트를 보여주고는 클라이막스로 피아노의 전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담슈타트의 홀리데이 코스를 창시한 볼프강 스타인켄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백남준은 정치적인 정당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티 컴포지션에서 계속되는 놀라움과 기대는 매우 칭찬을 받고 있는 독일인들의 경제 기적에 대한 질책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노력과 바보스러움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런 호전적인 그리고 도발적인 말들 그리고 생생한 액션 뮤직의 선언은 düsseldorf의 비전통적인 갤러리스트 장피에르 비렐름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렐름은 굉장히 존경받는 프랑스 문학 번역가였고요. 주변에 많은 작가들, 음악가, 시각예술가, 이론가들과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비판 이론에도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또 철학자인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의 지배적인 문화 산업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의 작품은 비판적인 사고의 틀이라는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백남준 또한 그 당시의 초현실주의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의 자유행위와의 연관성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959년 11월 13일 düsseldorf에서 공연된 백남준의 오마주 존 케이지가 그의 안티 콘서트 데뷔가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홀스트 에곤 칼리노스키의 이미지 슈라인, 이미지 성지라는 전시 개막을 기념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초대장 여백의 오마주 존 케이지, 백남준 가로 열고 한국 가로 닫고의 오디오 테이프 및 피아노용 음악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작곡가 직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 솔로 콘서트 프리미어는 6분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백남주는 아주 조용한 음조에서 또 공격적인 음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 개의 테이프 레코더에서 소음 콜라주가 계속 켜졌다 꺼졌다 했는데요. 당시에 열리고 있던 제네바 외무장관 회의에 대한 라디오 뉴스도 흘러나온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백남주는 자신의 곡을 직접 부르고 연주를 하면서 한국말로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 악보에 놀라운 플롯 요소들이 심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계란을 벽에 던지고 또 칼로 피아노 줄을 뜯었습니다. 종, 메트로놈, 그리고 시끄러운 장난감이 동원되었는데요. 자동차 장난감이라든지 소형 라디오 같은 것이었습니다. 43초 동안 백남주는 묵주화를 세웠고요. 판 유리를 깨고 또 마침내 피아노 중 하나를 전복을 시켰습니다. 아주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깜깜해졌습니다. 당시에 장 피에르 비렐름은 이 액션 뮤직을 네오 다다이스트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플럭서스라는 예술 운동은 아직 없었습니다. 백남주는 전년도에 düsseldorf의 예술기관인 라인란트와 베스트팔렌 예술협회에서 역사적인 1958년 다다 전시를 발견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전시는 특히 슈퍼 다다, 쿠르트 수비터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백남주는 나는 수비터스를 보면서 작곡을 했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시각화된 음악이 있는 갤러리 22에서의 어떤 저녁 파티 공연은 백남준을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 서울에서 출판된 보이스복스 카다로그에서 백남준은 나를 하룻밤 사이에 유명하게 만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의 멘토인 장 피에르 비렐름과 레지스탕스의 연관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렐름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나치 독일을 피해서 프랑스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백남주는 보이스복스 카다로그에서 장 피에르 비렐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는 내 커리어에 있어서 세 개의 전환점을 주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잔 레너트, 실비아 마틴, 그리고 에리카 월트는 그들의 에세이 모음집에서 이 비렐름의 역할에 대한 어떤 유익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모음집의 제목은 영어로는 As Chance Would Have It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959년 갤러리 22에서 백남주는 샤만적인 그런 외침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즉시 요셉 보이스의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보이스는 당시 그를 알아보는 사람 없이 개막 행사 손님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그들의 마지막 컬래버레이션이 있었죠. 요셉 보이스 코요테 3 백남준 피아노 듀엣입니다. 이 공연은 1984년 6월 2일 도쿄 소케츠홀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역시 도드라진 피드백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던 게 샤만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백남준이 아니고 이 공연에서는 보이스였던 거죠. 보이스가 당시 외쳤던 내용을 보면 샤만은 아직 살아있다. 샤만은 보이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백남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는 영국의 사진작가인 캐롤라인 티스달에게 샤머니즘을 묘사를 하면서 물질주의 세계에서 이것을 바로잡는 일종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렐름은 1962년 6월 16일 düsseldorf 카머스필레에서
에서 최초의 진정한 플렉서스 콘서트인 니오다다 인 뮤직이 실현될 때 다시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 함께 조직된 작은 여름 축제 존 케이지 후예가 부퍼탈의 갤러리 파르나스에서 열렸습니다. 백남주는 그곳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보이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는 일주일 후 뒤셀도르프 카머스 피엘의 청중석에서 활발한 인터벤션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지 마키누나스의 추가 자극에 힘입어서 백남준의 네오다다이스트 솔로 저녁 공연은 어떤 집단적인 인터미디어 운동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마키누나스는 1961년 10월에 뉴욕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는 원래 이 플럭서스라는 이름을 작지명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음악과 장면 진행의 극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백남준과 마키우나스가 함께 고안한 뒤셀도르프 네오다다 저녁 공연은 플렉서스가 아무런 상징적 의미 없이 열리는 공개 행사라는 그런 원시적인 개념과 비슷한 최초의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팝 아트를 포함해서 이 팝 아트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적인 경향 그리고 방향들이 1960년대 초의 다다로 회부가 됩니다. 국제적인 운동으로서의 다다의 충격파는 1920년대의 아시아까지 특히 일본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장 피에르 비렐름은 새로운 운동의 국제성 그리고 음악과 안티뮤직 사이의 위치를 강조하는 프롤로그를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백남준의 새로운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하나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공연 중에 바이올린 하나를 부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벤트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내 바이올린을 위한 하나의 세계 초연을 했다. 설명을 한 거죠. 나는 청중이 조용해질 때까지 바이올린을 검처럼 들어 올렸다가 앞 탁자에 내려쳐서 부수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올린 파괴를 콘서트 프로그램의 한 아이템으로 만들므로써 하나의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이 제스처를 의미심장하게 만든 것은 사실 번개처럼 빠른 그 실행 속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작은 검으로 찌르는 동작과 비슷했죠. 그래서 백남준은 일본 전사, 즉 검을 휘두르는 사무라이처럼 그런 액션을 보였고요. 보이스는 청중들의 동요에 맞서서 자발적으로 이 백남준의 액션을 지지를 하였습니다. 보이스는 사실 이 백남준의 동작이 동양과 서양의 정신을 연결하는 제스처라는 것을 즉시 캐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 공연을 자신만의 상징 으로 변형시켰는데요. 바로 사무라이 검은 선지 소세지다 라는 작품이죠. 이건 보이스 작품명입니다. düsseldorf 예술 아카데미의 기념비적인 조각 교수가 된 요셉 보이스는 Festum Flexorum Flexus라는 제목으로 메인 렉처홀에서 기악 극장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이스, 백남준 그리고 마키오나스가 같이 준비를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1964년 2월 2일 토요일부터 다음 날 2월 3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장 피에르 비렐름이 다시 한번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면과 음악 순서 상에 백남준의 새로운 작품은 없었습니다만 다른 플렉서스 예술가들의 작품 2개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백남준은 액션 뮤직에서 벗어나서 다음 달 인근 도시 부퍼탈에서 열리는 단독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조작이 가능한 전자장치, 즉 텔레비전 스크린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백남준은 쾰른 스튜디오에서 이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연구하는 데 매진하기 시작한 상태였고요. 이것이 나중에 비디오 아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96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 백남준이 그냥 배경에 있기로 한 건데요. 반면 보이스와 마키우나스는 공연자로서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그 공연에는 굉장히 독특한 공연들이었죠. 에는 보이스의 시베리아 고향곡이 있었는데요. 예, 개별적인 상징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는 플렉서스 콘서트의 집단적 성격을 사실상 깨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으로 가득 찬 그런 사인들 그리고 행동들로 구성된 별도의 메타 구조가 공간에 넣어졌습니다. 마키우나스는 렉처홀에서 플렉서스 운동의 정치화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배포를 하였습니다. 예, 부르주아 질병과 지적, 전문적, 상업적 문화를 이 세상에서 없애라. 유럽주의를 타파하라. 예술에서 혁명적인 홍수와 조수를 촉진하라. 이는 평론가, 호사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거요. 예, 보이스가 얘기한 그 정치화와 관련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이스가 참여하는 그런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본주의의 종말, 100일이면 종말이 된다. 뭐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백남준이 보면 이 학생들, 보이스 학생들의 그러한 예술 활동에 굉장히 밀접하게 존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의 시베리아 심포니 첫 번째 움직임에서는 온전한 피아노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또 칠판에 죽은 토끼를 매단 채 그는 사티의 곡 2를 이 피아노에서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컨텍스트 관련된 텍스트를 칠판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웠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뚜껑에 찰흙을 조금씩 떼어서 놓고 그곳에서 토끼까지 케이블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물의 사체에서 심장을 분리시켰습니다. 개별적인 나레티브 요소들이 메타 수준에서 신비롭고 신화적이고 또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2명의 음악가를 위한 작곡은 아직까지 온전한 그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주가 되었고요. 보이스는 2명의 그 드러머 모습인 장난감을 이용을 했습니다. 발전 방향을 잡는 중이었죠. 기술과 예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전자 이미지 그리고 소리 오브제로 그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몇 주 동안 백남준은
준비 작업에, 준비 과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외부와 격리되어 은밀하게 이런 준비를 했는데요. 부퍼탈의 볼프 열링의 갤러리 파르나스에서 열릴 첫 단독전 준비였는데 제목은 바로 그 유명한 음악, 전자, 텔레비전 전시였고요. 1963년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미리 준비된 조작된 12대의 TV가 있었고요. 또 수많은 녹음 그리고 자기 테이프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의 피아노가 있었는데요. 음악, 전자, 텔레비전 전시는 미디어 아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나중에 에디스 베커는 그녀의 저서인 파이크.비디오에서 이를 다양한 형태의 참여 TV의 어떤 배아 세포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의 미디어 전시는 이전 듀셀도르프 플럭서스 콘서트에 대한 공개적인 대립이었습니다. 요셉 보이스는 즉각 이 관계를 알아보았고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도 파르나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파괴적인 개입을 하게 됩니다. 듀셀도르프에서 백남준이 검을 찌른 지 9개월 후에 보이스는 직접 행동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전시된 4개의 피아노 중 하나를 도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보이스에게 있어서 이 자유행위는 아카데미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의 작품을 채점하고 표시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한 어떤 수정적인 개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남준은 1963년 4월 잡지인 매그넘 47호에서 피아노는 터부다,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격언을 전했습니다. 백남준은 이런 오래된 형태의 퍼포먼스를 넘어서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보이스의 행동은 백남준의 전시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남준의 매체의 비판과 결을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플렉서스 콘서트 그 자체와 액션 뮤직은 산업화 이후 시대의 새로운 통신 산업으로 예술에 제시될 가능성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남준은 다소 무정부적인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체 그리고 하드웨어를 바꿔야만 한다라고 느낀 거죠. 예술의 기술적인 상태에 맞춰 백남준은 전자화면을 그림의 새로운 영역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으로 기기들의 내부 생명을 조작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적 어휘가 생겨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각적인 전자공학은 전통적인 회화에 그림에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텔레비전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생생하게 각인이 되죠. 따라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빛이 쏟아지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의 신비로운 효과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백남준은 부퍼탈의 갤러리 입구에 갓 도살된 소의 머리를 어떤 마법의 상징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이것의 충격적인 가치를 샤머니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다라고 불렀고요. 그것은 관람객들이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문화적 도약에 적응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1963년 백남준은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전자 전문가인 슈야 아베와 함께 로봇 K-456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로봇은 걸어다니고 말하고 심지어 배설까지 하는 움직이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품이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음악 작품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K는 쾌헬의 약자입니다. 모차르트 작품에 붙는 바로 그 K죠. 1964년에 백남주는 뉴욕으로 살러 갔습니다. 그해 여름 2차 뉴욕 아방가르드 연례 축제에서 첼리스트 샤롯 무어만과 첫 번째 콜라보를 했는데요. 백남주는 이를 살아있는 조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어만과의 첫 유럽 투어 중에 백남주는 다시 보이스와 함께 예술적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1965년 6월 5일 부퍼탈에서 있었던 24시간이라는 해프닝의 일부였고요. 아까 그 피아노에 엎드려서 백남준이 그 자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24시간이라는 이 공연 때 했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는 rolf 얄링의 그 갤러리스트로서의 삶에 대한 고별이기도 했고요. 백남주는 뉴욕으로부터 2개의 혁신품을 가져왔습니다. 샤롯 무어만의 공연 속 음악의 성애화와 최초의 예술 로봇이었는데 이는 다가올 미술의 기술화에 대한 조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이 보이스는 이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듬해 7월 28일 백남준과 무어만은 düsseldorf 미술 아카데미 렉처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총학생회장 웨르그 인멘도르프의 초대로 다시 한번 보이스와 멀티미디어 듀엣을 선보이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도 보이스는 피아노를 위한 침투 호모겐, 동질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 최고의 작곡가는 탈리도마이드 아이라는 놀라운 제목으로 계획되지 않은 그런 인터벤션을 하게 됩니다. 이 콘서트의 프로그램은 발전하는 플럭서스 전통을 따랐습니다. 존 케이지의 현악기 연주자를 위한 26-1949에서 샬렛 무어만은 백남준의 벗은 몸통에 첼로화를 켰습니다. 펠트 커버 안에 완전히 꿰매어진 아카데미 콘서트 피아노를 보이스는 거대한 시처인 양 복도에서 공연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음악은 이너톤, 내음에 국한되었습니다. 소리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틀 후 크리스 라이네케와 웨르그 인멘도르프의 düsseldorf 아파트에서 열린 저녁 düsseldorf 공연 프레시니스에서 보이스는 콘서트 피아노의 빈 펠트 커버를 다시 선보였고요. 백남준과 무어만은 그 유명한 오노 요코 작품을 침낭 쪽에서 연주했습니다. 1970년 백남준은 100아베 비디오 센티사이저의 발명으로 1001가지 즉흥적인 TV 제작이 가능해졌음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과 위성 TV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가시화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보스턴에 있는 WHGB 네트워크와의 콜라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düsseldorf의 구페제로의 창립 멤버이자 MIT 고급 시각연구센터의 이사인 오토 피네와 콜라보를 하게 된 것이고요. 향후 10년 동안 보이스와의 예술적인 콜라보는 없었지만 여전히 많은 접점과 또 상호 인용이 있었습니다. 르네 블록의 뉴욕 갤러리에서
보이스와 백남준은 리추얼과 신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이스는 1974년 5월에 코요테 프로젝트 나는 아메리카를 좋아하고 아메리카는 나를 좋아한다를 공연을 했고요. 1975년 2월 백남준은 1974년의 TV 부처를 비롯한 여러 쇼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보이스의 삶과 작업은 백남준의 비디오 테이프 과달카날 레퀴엠에서 갑자기 소환되었는데요. 추락한 폭격기의 잔해 속에서 샬롯 무어먼이 펠트 첼로로 소나타 요셉 보이스를 연주합니다. 1943년 요셉 보이스가 비행하던 JU-87 전투기가 크리미아에서 추락을 했었고요. 죽음에 가까운 상태의 조정사는 원래 몽골 부족이었던 타타르에 의해 잔해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스의 많은 그 예술의 기원 신화 내지는 상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 워크 컴플렉스는 이 위에 쌓은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보이스와 백남준 사이의 예술적 우정의 정식적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사실 보이스가 전쟁에서 추락한 1943년이었다라고 백남준은 1987년에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파괴가 있었으니 응당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따라야 하는 것은 보이스나 백이나 그 생각이 같았습니다. 1978년 7월 7일 다시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렉처홀에서 피아노 듀엣 인 메모리엄 조지 마키우나스 1931에서 1978을 연주하면서 둘은 오랜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마키우나스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행사는 사망한 예술가에 대한 오마주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에겐 일종의 재활이기도 했습니다. 1972년 교수직에서 해임된 이후 보이스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카데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백남준은 다시 한번 플렉서스의 표식 아래서 보이스의 정신을 아카데미로 다시 보란 듯이 가져온 것입니다. 아웃라인만 미리 계획된 그러한 공연이었습니다. 두 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이렇게 맞대어 배치가 되었고요. 알람 시간은 콘서트 시간을 74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74라는 것은 이제 마키우나스가 살다간 47년을 뒤집은 숫자이죠. 보이스는 배낭과 구리 막대를 들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카세트 녹음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콘서트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하고 있었고요. 백남준은 촛불을 켜고 현을 준비하고 또 시계를 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저녁은 어떤 추억처럼 회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의 위성을 통해서 생중계될 미래의 자선 콘서트의 모델을 제공한 두 방송인 보이스와 백남준의 대결로 이것은 미래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노르베르트 크리케는 백남준을 뉴미디어 교수로 아카데미로 데려왔었고요. 예, 그래서 백남준은 비디오 수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강의실에서는 백남준의 당시 학생들과 공동 제작물이 비디오 비너스라는 제목으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열린 호나픽셀 백남준의 제자들은 18명의 학생들이 기여를 한 작품이었고요. 이것은 백남준의 교직 활동의 어떤 중간 이력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친 다음에 이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수업 중에 그리고 자본주의의 사망에 대한 그런 클래스가 열리고 있는데 백남준이 지금 앉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뒤셀도르프 박물관에서 인스톨레이션과 관련된 건데 지금 하늘에 물고기가 난다라는 그런 대규모 인스톨레이션이었고요. 많은 이 TV 화면들이 이용이 되었죠. 1985년도 작품인데 아티스트와 düsseldorf 아트씬 예술계하고의 그 긴밀한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의 마지막 협언은 1984년 6월 2일에 도쿄 소게츠 홀에서 열린 콘셉트 요셉 보이스 코요테 3 백남준 피아노 듀엣인데요. 보이스가 샤만적 스타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피드백 효과가 돌아왔습니다. 샤만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외쳤죠. 보이스가 벽에 걸린 판에 늑대의 발자취를 그렸고요. 백남준은 회상한 후 독일어로 로스트 포크라고 외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그너 어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식 주문은 동물의 울음소리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약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늑대와 코요테가 짖고 울고 싸우는 것을 흉내냈습니다. 보이스는 행동주의 음악을 행동주의 조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이 듀엣 공연에서 백남준은 유럽의 클래식 음악 파트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건반을 내려치고 월강 소나타를 연주하고 또 한국과 일본의 달과 관련된 곡을 몇 곡 연주했다라고 백남준은 나중에 글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회상했던 거죠. 그래서 백남준이 당시에 유럽의 클래식 음악 파트 연주를 맡고 그다음에 한국의 노래들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영어도 약하고 좀 횡설수설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전달하려고자 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너무 완벽하면 신이 화를 낸다라는 말을 백남준이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완벽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한 예술가였고, 그리고 백남준의 스타일이 오늘날까지도 사실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짧은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주 대표님, 그리고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회의가 좀 더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백남주님께서 피아노를 저와 같이 연주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와 같이 계시고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남주님께서 저의 교수님이셨고요. 저에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종류의 다이빙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백다이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게 백다이빙이고요. 턱다이브는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위로 공중으로 부양해서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야 할 때 그러한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